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세포막의 구조와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세포막을 통해서 어떻게 물질이 이동하는지 배울 거예요. 특히 확산과 삼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확산과 삼투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물질의 이동을 한번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비커가 있고 다음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검은색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잉크들이 움직여 가지고 퍼지게 됩니다. 언제까지? 모두 다 퍼질 때까지.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잉크들은? 이건 자연의 법칙인데 예를 들어서 이 교실이 있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한쪽 구석에 줄지어서 세워놨습니다. 이 상태로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조금씩 움직이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였을 때 보세요. 이렇게 줄지어서 있는 게 규칙적인가요? 아니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규칙적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줄지어서 있는 게 규칙적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불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왜? 이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은 불규칙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물질이 이렇게 자유롭게 퍼지는 거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물질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뭐냐면 잉크가 많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잉크가 적은 곳이에요. 자, 잉크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물 분자가 적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 물이 많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잉크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질들은 알아서 잘 움직여요. 그러면 자, 왼쪽에 가 부분에는 검은색 잉크들이 많으니까 가에서 나로 이동하는 양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잉크들이 적으니까 나에서 가로 이동하는 양은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기엔 어때요? 자, 얘네들의 합은 어때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가에서 나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물 분자도 한번 볼게요. 자, 물도 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나에서 가로 이동하는 양이 가에서 나로 이동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이 나에서 가로 이동하는구나 라고 볼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를 농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가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잉크방울이 많죠. 그러면 농도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그렇죠. 잉크의 농도가 높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 고농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나를 한번 봅시다. 나는 잉크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얘는 저농도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잉크방울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용질과 용매에 대한 개념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소금물이 있습니다. 비커에 소금물이 있어요. 자, 이런 소금물들을 용액이라고 하고, 그러면 소금과 물 중에 녹이는 물질은 뭐죠? 그렇죠. 물이죠. 이처럼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녹는 물질은 뭐예요? 소금이죠. 이렇게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잉크가 용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물이 용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고농도랑 용질로 한번 표현해 보면, 자, 용질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그렇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바로 확산이에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이 이동하는 건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삼투라고 하는 거예요. 삼투는 사실 다른 말로 물의 확산이라고도 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용매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하는데 삼투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확산과 삼투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 확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산 정의는 무엇이냐면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즉 고농도에서 낮은 곳, 저농도로 뭐가 이동을 하냐면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확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자, 우리 확산은 이제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어떤 확산이 있냐면 세포막을 경계로 이동할 때 단순 확산이랑 촉진 확산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단순 확산은 무엇이냐면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것들을 단순 확산이라고 해요. 그럼 단순 확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세포막의 구조인데 다시 떠올려 보면 이렇게 인산기 머리 부분이 있는 곳은 물과 친하기 때문에 친수성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꼬리가 있는 부분은 물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성 영역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 소수성 영역의 특징은 뭐냐면 물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물과 친한 애들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배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과 친한 애들을 통과를 잘 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수성 영역을 통과하기 위해서 조건은 뭐냐면 물과 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크기가 너무 크면 얘를 뚫고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들이 이 소수성 영역을 통과할 수 있냐면 크기가 작은 분자, 그 다음에 이 산소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인데 지용성은 뭐예요? 기름에 잘 녹는 물질이죠. 기름은 물과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지 않습니다. 지용성 물질은 그래서 기름과 친해서 기름에 잘 녹기 때문에 물과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크기가 작은 분자, 그 다음에 기체, 그 다음 지용성 물질이 인지질 사이와 소수성 영역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지용성 비타민, 그 다음에 지방산,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등이 있어요. 얘네 두 개가 예시로 잘 나오니까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세포 밖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세포 안쪽이에요. 자, 세포 안쪽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합니다. 자, 세포 호흡, 포도당과 산소를 결합시켜가지고 포도당 분해한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 내부에서는 항상 산소를 소비하고 있고 이산화탄소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포 안쪽과 세포 바깥쪽 중에 산소의 농도는 어디가 낮을까요? 그렇죠. 세포 안쪽이 항상 산소를 소비하고 있으니까 산소의 농도가 낮아요. 여기 이렇게 가로는 농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세포 안쪽은 산소의 농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세포 바깥쪽은 산소의 농도가 높아요. 됐나요? 자, 우리 확산. 용질의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산소가 이동할 때 확산이 일어나는데 산소는 물과 친하지도 않고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인지질 사이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질 사이, 즉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확산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한번 볼게요. 이산화탄소, 항상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내죠. 그럼 여기 세포 안쪽과 세포 바깥쪽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어디가 높을까요? 그렇죠. 세포 안쪽에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세포 안쪽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이산화탄소는 세포 바깥쪽의 농도가 낮겠죠. 그래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산화탄소가 이동을 합니다. 확산이죠? 그런데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 확산으로 이동을 한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단순 확산의 대표적인 예를 보도록 할게요.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 교환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폐 구조 혹시 좀 기억이 나나요?
자,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가 목에 있는 기관을 지나서 그 다음에 폐로 연결된 기관지로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 기관지는 더 작은 통로인 쇠기관지 등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더 얇은 가지 끝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폐포가 있어요. 폐포를 좀 더 크게 그리도록 할게요. 자, 끝에는 이렇게 폐포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포 주변에는 뭐가 흐르냐면 모세혈관이 있어가지고 혈액이 흘러요. 자, 우리가 들이마신 공기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적어요. 자, 그런데 이 폐 쪽으로 들어오는 혈액은 온몸의 조직세포를 다 돌았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산소의 농도는 굉장히 낮고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확산이 일어나겠죠. 산소의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할 거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기체가 교환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체 교환이라고 하는데 이때 산소가 이동하고 이산화탄소가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결국엔 요 폐포 있죠? 이 폐포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모세혈관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세포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때 통과하는 방식이 세포막에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단순확산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볼 때 이 X축과 Y축이 뭐를 의미하는지 봐야 돼요. 자, X축은 뭐냐면 물질의 농도차입니다. 자, 만약에 가와 나가 있는데 여기에 한 개가 있고 5개가 있는 거랑 한 개가 있고 100개가 있는 거랑 한 개가 있고 1000개가 있는 거랑 누가 더 물질들이 빠르게 이동할까요? 그렇죠. 농도 차가 클수록 더 빠르게 많이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물질의 농도 차에 대해서 물질의 이동 속도는 물질의 농도 차가 커질수록 물질의 이동 속도도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자, X축이 물질의 농도 차고 Y축은 물질의 이동 속도예요. 이 그래프 이해됐나요? 자, 이게 바로 단순 확산입니다.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것. 대표적인 예시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이동이 있어요. 자, 그러면 모든 물질들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다 통과할 수가 없겠죠. 물과 친한 애들 혹은 너무 거대한 애들, 이런 애들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지 못하고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되냐면, 자, 우리 세포막의 구조가 인지질과 단백질이라고 했죠. 이 단백질을 이용해서 통과를 합니다. 그걸 한번 볼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확산이라고 부르냐면 촉진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촉진 확산은 어떤 거냐면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지 않고 세포막에 단백질을 통해 이동할 때, 확산이 될 때 이런 것들을 촉진 확산이라고 해요. 자, 촉진 확산하는 애들은 여기를 직접 통과하지 못하는 애들이 촉진 확산으로 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들이냐면 전하를 띈 물질, 대표적으로 이온입니다. 이 전하를 띠게 되면 뭐와 친하냐면 물과 친합니다. 물과 친합니다. 물과 친하니까 이 소수성 영역에서 계속 밀어내요. 그래서 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통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성 물질, 물에 잘 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과 친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미노산과 포도당과 같이 크기가 큰 물질들도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지 못해요. 이건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보통 세포 내부가 좀 낮습니다. 노란색이 나트륨 이온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세포 바깥쪽이 조금 높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냐면, 자, 일단 나트륨 이온이죠.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친하기 때문에
이 인지질 이중층의 소수성 영역을 잘 통과하지 못해요. 자, 나트륨 이온 굉장히 작겠죠. 그렇지만 여기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확산이 일어나요. 그래서 얘를 촉진 확산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과 같이 큰 물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포도당 마찬가지로 보통 세포 바깥쪽의 농도가 높고 세포 안쪽의 농도가 낮다고 얘기를 하면 어때요? 얘도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이 포도당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막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당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확산이 일어납니다. 됐나요? 촉진 확산으로 이동하는 물질은 어떤 물질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하를 띈 물질, 그 다음에 수용성 물질, 그 다음에 크기가 큰 물질들은 인지질 사이와 소수성 영역을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포도당, 그 다음에 아미노산,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등이 있어요. 자, 이 촉진 확산으로 이동하는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이 될 때 이와 같이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촉진 확산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특징은 뭐냐면 특정 단백질은 특정 물질만을 이동시킵니다. 특정 막 단백질은 특정 물질만 이동을 시키는데 어떤 거냐면 이 포도당보다 나트륨 이온은 굉장히 작겠죠. 그러면 단순히 생각하면 이 포도당을 통과시킬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이면 이 나트륨 이온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막 단백질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통과시키는 특정 물질만 통과시켜요. 그래서 포도당만 통과하는 이 막 단백질을 이용해서 나트륨 이온이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축은 물질의 농도 차이고 Y축은 물질의 이동 속도입니다. 자, 근데 한번 볼게요. 물질의 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물질의 이동 속도도 증가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최고 속도에서 그 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실 문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 교실 문이 1초에 사람을 5명씩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교실 밖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0명이고 그 다음에 교실 안쪽에는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명이 이동할 수 있겠죠. 1초 동안. 그래서 1초당 1명이 이동을 합니다. 여기 만약에 2명 있으면 어때요? 1초당 2명 이동할 수 있겠죠. 왜냐면 1초당 5명 이동할 수 있으니까. 여기 만약에 3명이면 어때요? 3명이 1초 동안. 4명 있으면 4명이 1초 동안. 5명 있으면 5명이 1초 동안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6명이 있어도 1초 동안 몇 명이 이동해요? 그렇죠. 5명이 1초 동안 이동합니다. 여기 6명, 10명, 100명, 1000명 있어도 이 문은 1초 동안 5명밖에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1초 동안 5명밖에 이동하지 못해요. 자, 이 문이 막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조금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떤 상태냐면 이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막 단백질이 모두 물질을 이동시키는 중입니다. 최대 속도를 찍었단 얘기예요. 자, 이제 확산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확산이란 무엇이냐면 언제까지 양쪽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용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용질의 농도가 낮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확산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배웠어요.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으로 나누어서 배웠습니다. 이 단순 확산은 무엇이냐면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거고, 촉진 확산은 무엇이냐면 물질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지 않고 세포막에 단백질을 이용해서 통과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려면
크기가 작거나 기체이거나 지용성 물질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인지질 사이와 소수성 영역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산소, 이산화탄소의 이동을 받죠. 대표적인 예로. 그 다음에 단순 확산의 예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기체 교환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도 잘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물질의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단순 확산의 경우에 물질의 이동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촉진 확산의 경우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지 못하는 전하를 띤 물질, 수용성 물질, 크기가 큰 물질들이 이 막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해서 통과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포도당, 아미노산,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칼슘이온들이 있습니다. 촉진 확산의 대표적인 예는 혈액색의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이 될 때 막 단백질을 이용합니다. 특징은 특정 막 단백질은 특정 물질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와 다르게 이 촉진 확산의 그래프는 물질의 농도차가 증가할수록 어느 정도는 물질의 이동 속도가 증가는 하지만 일정 속도가 되게 되면 이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막 단백질이 모두 물질을 이동시켜가지고 더 이상 속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이 생깁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확산으로 세포막을 경계로 한 물질의 농도차가 줄어들어서 결국엔 농도가 같아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 요거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확산은 어때요? 양방향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도가 같아졌을 때 물질의 이동이 없는 게 아니라 물질이 양방향으로 이동하는 이동량이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삼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삼투가 뭐라 그랬냐면 물이 이동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자, 가와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였죠. 나는 저농도입니다. 그런데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그렇죠. 나에서 가로 이동을 하겠죠. 즉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했는데 우리는 세포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삼투의 정의는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뭐를 경계로 오냐면 세포막을 경계로 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결국엔 생명체 내에서 용매라고 하는 것은 물이기 때문에 여기를 물로 써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요 상태 같은 경우에는 용질도 이동하고 용매인 물도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가운데다가 세포막을 둘 겁니다. 그런데 이 세포막의 특징이 여기 있는 막의 특징이 물만 통과할 수 있는 세포막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용질의 이동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됐나요? 이 막은 뭐만 통과시킬 수 있냐면 물만 통과시킬 수 있는 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질은 이동하지 못하겠죠. 물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그래서 이 세포막을 경계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를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세포막을 경계로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합니다. 했나요? 자,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걸 기억을 했으면 우리는 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삼투 현상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적혈구가 이렇게 있어요. 적혈구입니다. 자, 적혈구를 어디에 담글 거냐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의 세포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에다가 넣을 거예요. 얘를 여기다 이 비커 속에 있는 물에다가 넣을 건데 이 물의 농도는 세포질보다 낮습니다. 그럼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한다고 했죠? 지금 세포질의 농도보다
낮은 용액 속에 넣었으니까 세포 바깥쪽이 저농도이고 세포 안쪽이 고농도일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그렇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양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하는 거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물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물의 양이 많은 곳, 즉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지만 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물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을 하는데 자, 유입되는 물의 양과 유출되는 물의 양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물이 계속 들어오겠죠? 그럼 세포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세포의 부피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 증가하다가 어때요? 우리가 풍선을 계속 불면 어때요? 터지죠. 그래서 세포막이 터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피가 녹는다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용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포 안의 용질의 농도보다 낮은 용액을 어떤 용액이라고 하냐면 저장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혈구를 저장액 속에 넣으면 즉 세포 안의 용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 속에 넣게 되면 유입되는 물의 양이 유출되는 물의 양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세포의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다가 못해 나중에는 세포막이 터지는 용혈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세포 안에 용질의 농도와 같은 용액 속에 이 적혈구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들어오는 물의 양이랑 나가는 물의 양이 똑같겠죠. 그래서 유입되는 물의 양과 유출되는 물의 양이 똑같으니까 세포의 부피와 농도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렇죠.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용액을 뭐라 그러냐면 등장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같은 등차, 그렇죠? 낮은 농도의 액체, 같은 농도의 액체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적혈구를 또 어디에다가 넣어 볼 거냐면 세포 안의 용질의 농도보다 높은 용액 속에 넣어 볼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거라고 하면 농도가 높으니까 고장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 세포 안쪽이 상대적으로 저농도, 세포 바깥쪽이 고농도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요 이동도 있기 때문에 물이 유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유입되는 물의 양보다 유출되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물이 전체적으로 보면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세포의 부피가 감소에 쭈그러듭니다.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양방향의 물의 이동은 있어요. 그렇지만 저장액에는 들어오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아서 세포가 커지고 그 다음에 터지기까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등장액은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으니까 농도와 부피의 변화가 없는 거고 그 다음 고장액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나가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감소해서 쭈그러드는 겁니다. 자, 양방향의 물의 이동은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그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포의 부피의 변화, 즉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식물세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식물세포에서 일어나는 삼투현상입니다. 자, 차이점은 뭐냐면 이 세포막 바깥을 단단하게 싸고 있는 세포벽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세포벽이 이렇게 단단하게 싸고 있으면 세포가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그렇죠. 터지지 않겠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식물세포를 저장액 속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오는 물의 양이 나가는 물의 양보다 훨씬 더 많게 됩니다. 됐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 식물세포는 또 뭐가 있냐면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액포예요. 액포는 어떤 역할을 해준다고 했죠? 그렇죠. 식물세포 내에 삼투압을 조절해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 세포질로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럼 세포질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에코는 자신의 역할로 물을 계속 자신한테 흡수를 시킵니다. 여기에 계속 저장을 해줘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오니까 자신이 물을 계속 담아둡니다. 그래서 에코의 부피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유입되는 물의 양이 유출되는 물의 양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세포의 부피가 증가하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에코의 부피도 증가를 해요. 그렇지만 세포벽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세포벽이 있어서 터지지는 않고 굉장히 팽팽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팽윤 상태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자, 그럼 등장액에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등장액 어때요?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습니다. 그래서 액포의 크기도 변하지 않겠죠. 유입되는 물의 양과 유출되는 물의 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포의 부피와 농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도 하냐면 한계 원형질 분리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식물세포를 고장액 속에 넣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어때요?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고농도, 세포질이 저농도이기 때문에 물의 이동량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양보다 물이 나가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식물세포로 유입되는 양보다 물의 양보다 유출되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세포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감소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포의 부피가 감소하니까 세포벽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세포가 이렇게 부피가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때요? 세포벽이랑 세포막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래서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액포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물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어때요? 물을 계속 제공을 해줘야겠죠. 액포가 저장해 있던, 그래서 액포의 크기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의 부피도 감소하게 되고 액포의 부피도 감소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데 이 원형질은 그냥 요 세포막 안쪽에 있는 물질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세포벽과 분리가 돼서 그냥 원형질 분리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원형질에 대해서는 자세한 개념은 그냥 검색해 보면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양방향의 물의 이동은 있지만 이동하는 양의 차이가 있어서 세포 부피 변화에 차이가 생긴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면 되고 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비교했을 때는 그렇죠. 동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없고 식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터지지 않는다. 이거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얘를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장액 세포 안보다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으로 자, 적혈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 부풀어 오르다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자, 등장액 세포 안과 용질의 농도가 같은 용액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물의 양이 같아 부피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고장액 자, 적혈구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서 적혈구가 쭈그러들게 됩니다. 자, 얘는 식물세포의 실제 사진이에요. 일단은 등장액에 넣었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게 보통의 세포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파세포 안팎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서 부피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를 저장액 속에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세포의 부피가 엄청 빵빵해졌죠.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서 세포가 팽팽해집니다. 그 다음에 액포의 크기도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고장액에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서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세포벽이고 얘가 세포막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그래서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액포의 크기도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실생활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식물에 소금물을 주었을 때 시드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식물 세포 세포질의 농도보다 소금물의 농도가 높습니다. 여기가 저농도, 여기가 고농도겠죠? 그러니까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에서 소금물 쪽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요. 그래서 식물 세포의 부피가 감소해가지고 시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 시든 식물에 다시 물을 많이 주면, 즉 흙의 농도가 식물 세포의 세포질 농도보다 낮아져서, 여기서 흙의 농도라는 것은 뭐냐면 흙 속에 있는 물의 농도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세포질 농도보다 낮아져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세포의 부피가 굉장히 커져서 다시 이 반대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시 3투를 정리해 보면은 요거를 잘 기억하면 돼요. 자, 세포막을 경계로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 세포를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에 넣었을 때 동물 세포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다음에 식물 세포의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주고, 이때 양방향의 물은 항상 양방향의 물의 이동은 항상 존재한다. 그런데 그 차이가 있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고, 그 다음에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를 비교했을 때 동물세포에 없는 세포벽이 식물세포에 있기 때문에 터지지 않는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설명하는 요 괄호친 내용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막 요번 단원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중요하게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대신에 이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물이 세포막 사이를 통과할 때 사실은 되게 전공으로 들어가면 단순확산과 촉진확산이 모두 일어나긴 하는데 단순확산으로 이동하는 물의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삼트 현상에 의해 세포 부피의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렵고, 촉진확산으로 물이 막 단백질인 아쿠아포린을 통해 이동한 속도가 매우 빨라 이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하고 이제 잊어버립시다. 자, 요거는 대학교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세요. 자, 그래서 자, 물의 이동은 삼투이다. 이 정도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물 분자의 특징 보도록 할게요. 자, 물과 친한 친수성은 왜 물과 친한지, 그 다음에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은 왜 물과 친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사실 이 물 분자의 특징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내년에 고등학교 2학년 화학에서 한번 다룰 것 같고, 그 다음에 생물에서도 당연히 다룹니다.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도 생물을 처음 접할 때 물의 특징을 다 배우고 들어가요. 그만큼 물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물 분자죠. 얘가 산소, 그 다음에 얘가 수소입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의 양성자 숫자와 전체의 전자 숫자는 똑같기 때문에 얘의 전하는 0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 물 분자를 잘 보게 되면 산소는 이 수소보다 양성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산소가 훨씬 더 크겠죠. 전체적인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는 같아도 산소가 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전자가 어느 쪽으로 쏠리냐면 산소 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약하게 극성이 나눠져요. 이 산소 쪽이 약한 마이너스를 띠게 되고 수소 쪽이 약한 플러스를 띠게 됩니다. 요거는 이 델타라는 표시예요. 됐나요? 다시 정리하면 얘는 어떤 특징이냐면 전하를 띠진 않아요. 그렇지만 산소가 전자를 더 많이 끌어당기기 때문에 산소 쪽이 약한 마이너스, 수소 쪽이 약한 플러스를 띠는데, 이런 특징들을 한 분자 내에서 극이 나누어졌다 해가지고 극성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약한 마이너스, 약한 플러스니까 아예 플러스를 띠고 있는 이온들, 혹은 아예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이온들이랑 굉장히 친하겠죠? 그래서 이온들이 물과 친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물 분자는 전하량은 0이지만 산소가 전자를 자신에게 끌어오는 힘이 강해 하나의 물 분자 내에서 전자가 산소 쪽으로 쏠립니다. 이로 인해서 산소 쪽은 약한 마이너스 성질,
수소 쪽은 약한 플러스 성질을 띠게 되는데 이를 극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극성인 물질은 전하를 띠는 물질, 그 다음에 또 다른 극성을 띠는 물질과 친하면 이런 물질들을 친수성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극성이나 전하를 띠지 않는 물질들, 예를 들어서 지질,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등은 물과 친하지 않아 소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소수성은 친수성을 밀어내므로 친수성 물질들이 세포막의 소수성 영역, 즉 인지질의 꼬리 부분이죠. 여기를 직접 통과하기 힘들어 막 단백질을 통해 이동합니다. 오케이, 자 이거 들었으니까 이제 이거는 잊어버리세요. 내년에 더 자세히 배우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볼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에너지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자, ATP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게 확산과 삼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 확산이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으로 나누어지는 거고, ATP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능동적으로 내가 수송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자연현상과 반대되는 겁니다. 물질이 적은 곳에서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때는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요거 잊어버리고 이제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